네,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자, 고려시대 이번에 이제 문화편으로 왔습니다. 문화편의 내용이 좀 이것저것 많은데요. 외울 것도 많지만 사실 또 재밌는 것도 여러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또 한꺼풀씩 우리가 하나하나씩 벗겨보면서 이렇게 재미난 한국사가 있었네요. 한국사의 세계 풍덩 빠져드는 여러분들을 기대하며 16번째 테마를 보겠습니다. 고려의 문화인데요. 자, 테마 내용은요. 어린이를 위한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어린이들. 저도 어린이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뭐 어른이다 하더라도 다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저의 어린이를 소개합니다. 자, 접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뭐 통통해가지고, 아주 막 귀여웠던, 좀 이제 어느 순간 막 살이 막 찌면서 막 이렇게 좀 굴욕적인 시간도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아무튼 이때는 아직 좀 귀여울 때 같아요. 자, 어린이 임진석이 관심 있어 했었던 분야가 있었어요. 진짜 이걸 너무 좋아했어요. 바로 역사였었어요. 진짜입니다. 예. 저는 한국사를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어디를 제일 많이 좋아했었냐면은 바로 여기를 제일 많이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우는 이 시대가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이 삼국시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알고 싶었었어요. 그 중에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그 시기는 백제였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고구려는 뭔가 좀 힘은 센데 정이 좀 안 가고, 백제는 좀 뭔가 안타까우면서도 막 내 나라 같고, 신라는 약간 좀 굉장히 야가 빠진 친구 같았고, 그래서 백제를 좀 좋아했었는데, 내용을 좀 찾아보려는데 뭐 없잖아요. 뭐 어렸을 때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렇죠?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뭐 이게 막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걸 알고 싶었는데, 어디서 이걸 좀 알면 좋을까, 재밌는 게 어디 있을까 모르겠더라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서점에 갔습니다. 부모님이랑 서점에 갔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책을 발견했습니다. 봤더니 고구려 백제 신라 얘기가 막 이만큼씩 있고 막 되게 재밌어. 바로 그게 뭐냐, 어린이를 위한 삼국사기라는 책이었었어요. 이 책을 보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얘기, 삼국시대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운 거 이상으로 많더라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요거를 부모님께 이제 저 이거 읽을래요, 사주세요 했죠. 했더니 부모님은 뭐 이런 거 사달라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요 삼국사기, 어린이를 위한 삼국사기라는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제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읽다가 어린이 임진석은 실망하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 제가 기대했었던 나라는 백제였었어요, 사실. 근데 고구려는 되게 굉장히 용맹하면서도 좀 약간 좀 나쁘면서도 용맹하게 나오고, 신라는 좀 되게 좋게 나오고, 백제가 되게 좀 바보같이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상하는 거야. 마상 입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좀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했죠. 다른 책 있나 좀 보고 싶어요. 바꾸러 가고 싶다고. 그래. 그래서 갔어요. 다시 이 서점으로 갔습니다. 책을 바꾸러 갔어요. 다른 책이 없을까? 또 아저씨가 또 바꿔주셨어요. 다른 책이 없을까? 그 옆에 이걸 못 봤어. 이게 있었는데 이걸 못 봤어. 이게 진짜구나. 바로 뭐냐? 어린이를 위한 삼국유사라는 책이 있었어요. 봤더니 여기도 막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 이게 진짜고, 삼국사기가 뭔가 사기꾼들 얘기 같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 이게 진짠가 보다 해서 이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신나는 마음으로 가서 읽었죠. 어린이 임진석은 어린이를 위한 삼국유사를 읽었습니다. 자, 그랬던 어린이 임진석 표정이 좋지 않아졌어요. 왜 그러냐? 제가 기대했었던 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쟁 얘기를 기대했었거든요. 보통 이런 거 어렸을 때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린이를 위한 삼국유사에서는 그런 거는 많이 안 나오고, 어느 지역의 뭐 효녀 이야기, 어느 지역의 스님이 무슨 뭐 어떻게 해줬다는 얘기, 뭐 전설의 얘기들, 동화책 나오는 얘기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되게 실망했어. 아니, 어린이를 위한 삼국유사, 어린이들은 언제까지 동화책을 읽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몰랐죠.
이 책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때는 몰랐었어요. 자, 그 얘기들이 뒤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를 다시 좀 좋은 책 없나 봤는데 뭐 찾지는 못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요건 제 실제 경험담이거든요. 그래, 어린이도 알아두면 쓸데있는 바로 한국사 능력 검정입니다. 그래,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라는 거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예,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그 책의 차이를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자, 우리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유학이에요. 유학은 공자맹자의 사상,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이제 쭉 학문으로 연구하는 것. 유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봤었거든요. 고려 초기에 성종이라는 왕 때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무 28조, 요것을 건의했었던 인물 누구죠? 누구예요? 그래요, 맞아요. 이 사람이다. 최승로예요.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통해서 유교 정치 이념을 채택할 것을 건의했었죠. 바로 성종이라는 왕 때 우리가 봤었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고려 중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문벌 귀족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문벌 귀족, 이때 얘기했었던 게 이자겸, 묘청 이런 인물들을, 그 사건을 얘기했었죠. 자, 그 이자겸 나오기 좀 전 얘기긴 한데요. 이들의 사상이 바로 이제 유교예요. 유학자들이야. 그러니까 유교를 바탕으로 공부 열심히 한 학자들이 고려의 지배 세력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최충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최충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해동공자, 우리나라 쪽의 공자님 같다라는 이런 칭송을 듣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최충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똑똑한 학자이면서 공무원 관리를 한 거예요. 관리 직책을 여러 개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이 뭘 했었냐면요. 과거시험 출제위원 했었어요. 그런 걸 지공거다라고도 하거든요. 과거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시험은 유학의 그 이념에 맞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학자가 출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최충이 과거시험 출제위원, 이런 공무원 직책을 한 거예요. 그리고 퇴임합니다. 야, 그랬더니 말이에요. 개경의 학생들이 소문을 들은 거야. 최충 선생님한테 공부하면 된다. 왜? 굉장히 똑똑한 학자이면서 과거 시험 꿰뚫어보는 쪽집게 강사가 나타나신 겁니다. 이 최충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설교육기관, 사립교육기관, 바로 구제학당이라고 할 겁니다. 요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결국 유학을 민간에 가르치는 이런 사교육들이 성행하게 돼요. 그 사교육을 뒤에서 뭐라고 할 거냐? 사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교육이요. 그렇죠? 김보식이라는 인물, 삼국사기 좀 이따 볼 겁니다. 다 문벌 귀족들이 등장하는 고려 중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누구 나오는 거냐? 이자겸, 묘청 이런 인물들 이제 요 시대 즈음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고려 후기로 넘어가면은 유학은 어떻게 발전하냐면요. 무신 집권기 때는 유학이 제대로 꽃피우지 못해요. 유학자들이 무신정변으로 많이 죽거나 밀려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원간섭기 접어들어서 원간섭기 이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시기 때 들어서 새로운 유학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되거든요. 새로운 유학이다라고 하여 신유학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유학인데 새롭게 연구한 유학이에요. 예전 공자, 맹자 때의 옛날 중국의 유교 유학 말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발전시키자라는 게 중국에서 나왔거든요. 주희라는 사람이 이걸 연구해요. 주자라고도 할 겁니다. 그 학문을 성리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성리학을 안향이 우리나라에 들여온 겁니다. 안향이라는 사람이 성리학을 들여온 거야. 새로운 유학을 들여온 거야. 유학인데 이렇게도 연구했네 라는 새로운 유학을 우리나라에 들여왔어요. 이 유학, 새로운 유학인 성리학이 정말 많이 전파되는 겁니다. 자, 이 성리학은요,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충선왕이 설치한 만권당에서 원나라 학자들과 많이 교류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처음 들어왔는데 요것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이런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원간섭기 때 충선왕이라는 왕이 원나라에다가 이런 거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예. 거기서 연구했었던 우리나라 학자가 이재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안향에 의해서 들어오고 이재현이 요거를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공민왕. 이 공민왕은 신진사대부를 키우고 싶어요. 아하. 이 성리학은요. 신진사대부. 이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신진사대부들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여 개혁을 추구했었던 거다라고 앞서 봤었잖아요. 그래, 공민왕 때 신진사대부를 키우고 싶죠. 성리학도 키워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색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이색이라는 인물의 제자들이 정몽주와 정도전 이런 인물들이 있는 겁니다. 신진사대부예요. 이 신진사대부들은요. 고려의 마지막이 참 안 좋구나.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래서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그중에 정도전은 조선을 건국하는 주도 세력이 되기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고려 말대 성리학이더라. 자, 그러면 유학을 가르치기 위한 노력들은 어떻게 있었나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 때 유학이 이렇게 중요했다라는 것은 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고 확산시키려고 했는지, 정부가 무슨 노력을 했는지 보자 말이에요. 관학은 공교육기관이에요. 국립교육기관이에요. 사립교육기관이 아니라 공립학교 또는 국립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관학이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유학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종 때 만들어진 거 국자감이 있었어요. 국자감, 교육기관이죠. 국학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고려 때에도요. 자, 이 국자감은요. 유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육기관이에요. 정부에서 뭘 가르쳐요? 유학을 가르쳐요. 유학뿐 아니라 근데 기술 교육도 같이 하기도 해요. 예, 이게 고려시대의 특징이에요. 조선시대 때는 기술 교육을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고려시대 때에는 기술 교육을 유학이랑 같이 교육하는 기관 내에서 요 두 가지 학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수도에 두었었던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학교 같은 기관이고요. 지방에 각 공교육기관인 지방의 관학도 두게 되는데 향교라는 기관을 두어서 지방에도 유학의 학문을 가르치고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고려가 했구나. 자, 그런데 이거 아까 봤는데요. 사립학교들도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래, 정부가 주도해서 학교 만드는 것뿐 아니라 내가 제자들을 키울 수도 있잖아. 그렇지? 내가 큰 학자다라고 한다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최충입니다. 해동공자 최충. 최충은요. 구제학당, 이걸 문헌공도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 학원 이름이에요. 이런 최충의 문헌공도뿐 아니라 개경에 12개의 학원들이 만들어져요. 이걸 우리가 사학 12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학원들을 만드는구나. 아하. 학교에서도 유학을 가르치는데 학원에서도 유학을 가르치는구나. 사교육이 점점 성행하다 보니까 이제 공교육이 위축되는 거예요. 학원들이 잘 되니까 학교에서 애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안 듣고 학교 잘 안 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고려시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고려의 국자감을 잘 갖고 와야 되겠죠.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야겠다. 그 정책을 관학진흥책이라고 합니다. 관학진흥책은 아니 애들이 말이에요. 학교에서는 선생님 수업 안 듣고 잠만 자고 학원 가서만 수업 들어요. 그러면 안 되지. 학교에서 잘 더 가르칠 수 있게끔 교육의 그 서비스를 확충시켜야지. 그런 정책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국자감이 관학교육과잖아요. 국자감에다가 서적포라는 걸 두어서 책을 많이 만들 거야. 책을 많이 잘 만들어 놓으면은 국자감에서 애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겠죠. 이게 서적포. 그래, 관학진흥책이에요. 그리고 예종이라는 왕 때, 자, 예종은 언제냐면은
윤관의 동북구성 설치, 여진정벌과 동북구성 설치, 그때 왕이 예종이에요. 별무반 설치, 숙종, 예종 요 사이 둘에 걸쳐 있어요. 별무반을 설치하고 여진을 정벌했다. 걸쳐 있는 두 명의 왕입니다. 자, 이 예종 이때 국자감에다가 전문 강좌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수업 좋은 것들을 두는 거예요. 사교육보다 더 좋은 강의를 만든다. 이거를 칠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학금 혜택도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라라는 거죠. 양현고라는 것을 두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주도해서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을 만들어요. 청연각과 보문각이라는 것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유학을 발전시키고 국자감을 활성시키기 위한 나름의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가 그래, 사교육도 발전하지만 공교육도 뒤질 수 없다. 그래, 유학을 열심히 가르치자라는 노력들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역사서를 보도록 할게요. 고려시대 때 남아있는 역사서들이 좀 있어요. 앞서 고구려 백제 신라와 관련한 역사서들 보긴 했었거든요. 고구려의 신집, 백제의 서기 근초고왕 때, 신라의 진흥왕 때 국사, 거칠부의 국사, 이런 것들 뭐 머릿속에서 잠깐 들어왔던 게 있었던 기억 같은 느낀 게 있는데, 그 얘기가 삼국시대 때 있었어요. 근데 그 역사서들은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역사서를 썼다라고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은 지금 남아있는 역사서들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역사서 중에서, 현존하는 우리나라 역사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삼국사기입니다. 가장 오래된, 최고예요가 아니라 가장 올드하게, 오래된 역사서다라는 뜻이에요. 삼국사기가 제가 읽어본 그겁니다. 어렸을 때 어린이를 위한 삼국사기 그거예요. 그런데 이 삼국사기는 신라가 좋다라고 나오고 백제는 별로, 고구려도 별로. 어린 눈에도 그게 좀 보였거든요, 제가. 이게 좀 잘못 써여진 거 아니냐라고 어렸을 때는 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거 쓴 사람이 누구예요? 김부식이에요, 김부식. 여러분들 김부식 앞서 봤었잖아. 김부식. 이 사람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할 때 서경천도 주장했던 사람이 묘청. 그 다음에 김부식은 이에 반대했었죠. 그렇지? 묘청은 서경천도 운동을 왜 주장했었냐? 바로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영토를 늘려야지. 금나라에 사대할 수 없지. 이 묘청이야. 김부식은 사대하자. 우리는 신라 계승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개경파거든요. 김부식은. 그래서 신라 계승 의식, 삼국사기를 쓸 때 신라 중심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김부식은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쓰면서 우리의 시작, 단군왕검의 고조선, 요걸 안 썼어요. 왜 그러냐? 이걸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이 좀 어렵죠. 자, 김부식은 문벌 귀족이에요. 문벌 귀족의 이자겸, 김부식,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문벌 귀족의 사상이 유학, 유교예요. 그래서요. 자,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안 썼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유교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 일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유교를 창시한 인물, 중국의 공자. 자, 중국의 공자, 제자가 물어봐요, 공자한테. 선생님, 우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대답합니다. 나도 잘 몰라. 선생님 왜 모르십니까? 학자신데요. 내가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니? 그렇군요. 알 수가 없군요. 이게 유교 합리주의 사관이에요. 그게 뭡니까? 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렇잖아. 합리주의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유교라는 거는.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살아있는 사람의 예절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유교예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같은 거를 믿지 않는 게 유교예요. 이런 생각이 기본이야. 김부식은 눈에 안 보이는 거는 못 믿겠다야.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거는 단군이 막 무슨 뭐 웅녀에서 태어났다 이런 신화 형태로 남아있어.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 김부식은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아니 이거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단군 신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얘기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그걸 뭐라고 하냐? 기전체라고 합니다. 자, 기전체, 이것도 말이 어려운데요. 고구려의 역사를 정리해요. 또는 뭐 고려의 역사를 정리한다고 치자. 그러면 그 역사에 예를 들어서 어느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시간순으로 쭉 쓰는 게 우리가 역사서 같죠? 그렇게만 쓰면은 그거는 편년체라고 해요. 시간순으로 일기처럼 쓰는 방식의 역사서가 있어요. 근데 이 기전체는 어떻게 쓰냐면요. 어느 왕이 통치하던 시기, 예를 들어서 신라의 진흥왕이 있다라고 보자. 그러면 진흥왕 편을 쓰는 거예요. 그게 본기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진흥왕 편을 쓰는데 김유신은 너무 중요한 인물이야. 그래서 김유신 얘기를 따로 써. 왕이 아닌 인물을 쓰는 거를 열전이라고 해요. 본기, 열전, 세가, 지, 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쓰는 건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관료전 이런 거, 전식과 제도를 써요. 제도를 쓰는 거를 지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틀별로 종합적으로 보는 거야. 신라의 역사를 보는데 신라에서 이날 무슨 일이 있었어? 이날 무슨 일이 있었어? 아 그래. 근데 왕별로 묶자. 인물이 중요하니까 인물 얘기를 하자. 뭐 최치원이 중요하니까 최치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김유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제도는 따로 묶자. 그러면 이 나라가 종합적으로 보이지. 이게 기전체예요. 예. 굉장히 방대한 양을 자랑하는 역사서이고 바로 삼국사기가 그런 방식으로 쓰여진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되는 겁니다. 이규보의 동명왕편은요. 동명왕의 일대기를 쓰는 거예요. 동명왕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어느 나라를 쓰겠어요? 동명왕이 누구냐? 추몽이거든요. 그럼 어느 나라의 건국 사실을 바탕으로 쓰는 거예요? 고구려예요. 고구려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본 거죠. 자, 동명왕의 일대기를 시로 쓰는 겁니다. 서사시의 형식으로 쓴다. 이게 바로 이제 이규보의 동명왕편이다. 동명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또 다른 역사서. 바로 요거 제가 본 역사서입니다. 그래.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 제가 어린 시절에 봤다가 실망했다 그랬죠. 무슨 동화, 전래동화 같은 얘기들이 막 잔뜩 있었어요. 실제로. 자, 삼국유사를 쓴 일연이라는 사람은 승려입니다. 그래서 불교사 중심이에요. 불교, 부처님, 스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설화들이 많이 나와요. 자, 이건 왜 그런지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삼국유사가 만들어질 때가 언제냐면은 원간섭기거든요. 충렬왕, 충자왕들 때예요. 우리나라가 원나라에 지배를 좀 받으면서 자주성이 좀 약화된 시기예요. 무슨 얘기냐? 고려라는 국가가 원나라의 식민지 비슷하게 바뀌었을 때예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없어지면 어떡해? 큰일이다. 그지? 우리나라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원나라 되면 어떡해? 우리나라가 몽골 되면 어떡해? 라는 위기의식이 막 있을 때예요. 이때. 그때 야, 우리의 역사를 보는데 우리가 진짜 다 단군의 후손이잖아 사실. 이런 국가인데 몽골이 되면 안 되지라는 생각도 했겠죠. 단군의 후손이야라는 걸 어떻게 알아? 아니 사람들이 얘기하던데. 뭐라고? 아니 저기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곰을 웅녀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낳은 자식이 이제 단군이라고 고조선 만들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 그거를 쓴 거야. 김부식은 그걸 안 쓴 거야. 왜? 아유 그런 희한한 말이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련은 우리의 전통이 중요해.
왜? 우리가 원나라 간섭받으면서 나라 없어지면 어떡해? 그런 소문이나 설화, 민간에서 떠도는 얘기들, 신화 이런 거 되게 중요해.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거 봤을 때에는 이게 무슨 전래동화 같은 거예요. 왜? 아니, 전쟁 얘기 이런 게 아니라 자꾸 막 민간에서 막 어느 마을에서 막 뭐 이런 얘기들만 나오니까 좀 실망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런 거였던 거야. 그때 제가 이걸 몰랐던 거지. 그죠? 설화, 신화 이런 거 나오는 거야. 그냥 전통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죠. 단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승휴의 제왕운기. 삼국유사랑 조금 비슷해요. 단군조선, 단군, 고조선, 건국 이런 사실들이 담겨 있고요. 발해라는 국가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주목하는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삼국유사 제왕운기, 중요한 거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 두 가지 차이점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의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불교입니다. 불교의 여러 정책과 승려들 그리고 불교 건축물들 뭐가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는 유교뿐 아니라 좀 아까 이제 유교를 중심으로 봤죠. 불교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고려는 사실상 불교를 섬기는 국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태조 왕건 때 훈요 10조, 태조 왕건 훈요 10조를 남기죠. 유언의 형식으로 후대 왕들에게 남긴단 말이에요. 연등회 불교 행사입니다. 팔관회라는 행사도 있어요. 불교뿐 아니라 여러 신앙들을 종합적으로 축제처럼 엮은 행사인데 불교도 중요하게 여겼구나. 불교뿐 아니라 다른 것도 했는데 불교 가장 제1의 고려의 종교입니다. 이런 행사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광종 때에는요. 과거제도 시행하면서 승과제도도 시행해요. 승려의 직책을 마련해주는 제도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승려들에게 국사와 왕사라는 칭호를 부여하기도 해요. 사부님들이야. 국가의 사부님, 왕의 사부님, 스승. 예. 승려, 굉장히 가르침이 풍부한 승려는 우리가 사부님, 선생님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직책을 마련하기도 했어요. 이 광종 때 정책입니다. 하지만 성종 때에는 최승로가 건의한 거예요. 불교보다 유교를 띄워야 됩니다. 불교는 백성들에게 부담이 많이 됩니다 해가지고 불교 행사를 억제하고 이 당시에 일부 폐지하기도 했었다. 모습이 성종 때 있기도 했었다. 이때는 유교를 더 좋아할 때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고려는 불교를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자, 관련된 승려, 스님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광종 때 균녀라는 승려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요. 우리의 문학들을 모아서 이제 엮기도 합니다. 향가는 문학의 종류이기도 합니다. 각훈이라는 승려는요. 해동고승전이라는 우리의 역사 중에서 우리의 옛 승려들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는 서적을 편찬하기도 해요. 해동고승전은 우리의 옛 승려들에 대한 기록들. 예, 그래. 기록도 남기면서 여러 활동을 하셨구나.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나옵니다. 뭐가 내용이 많은 거 보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고려의 불교를 하나로 좀 묶어야 될 것 같아. 고려의 불교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교종이 있고요. 선종이 있어요. 이게 뭐죠? 교종은 이론 중심의 불교예요.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교종에서 얘기합니다. 불교의 경전을 잘 읽고 탐구하면서 공부하도록 해라. 이게 교종이에요. 그렇죠? 앞서 그 얘기했었죠? 선종이 뭐였죠? 선종. 어떻게 하면 부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부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마음을 갈고 닦는 참선의 수행의 길을 가야 한다. 이게 선종이에요. 이 두 가지를 좀 합쳐야 되겠다. 예, 라는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었던 고려 중기쯤입니다. 자, 이때 등장한 승려가 바로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이런 영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자, 이 대각국사 의천은요, 보면은 뭔가 좀 때깔이 좀 좋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귀하게 생기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자, 의천은 아버지가 누구냐? 왕이에요. 문종이라는 왕이 자식들한테
모아놓고 얘기해요. 얘들아, 그 왕자들 중에서 출가해서 승려가 돼야 되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하겠니? 그때 왕후라는 왕자가 손을 든 겁니다. 제가 할게요, 아버지. 그래, 머리 깎자. 승려가 된 겁니다. 바로 이 승려가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자, 이 대각국사 의천은 왕자로 태어나서 승려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뭘 한 거냐? 합치자야. 합치자. 교종과 선종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가르침으로 만들자라는 불교 교단 통합을 추구해요. 그래서 교종과 선종을 합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그 이전에 흥왕사 그리고 여기서는 국청사라는 사찰을 중심으로 이제 불교를 하나로 모으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새로운 종파 해동천태종이라는 종파를 만들게 돼요. 해동천태종이 바로 뭐냐? 요거 두 개 합쳐서 만든 걸 교종과 선종을 합쳐서 만든 이런 통합종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종도 중요하고 선종도 중요하지요. 교종은 뭔데요? 공부하자, 이론. 선종은 뭔데요? 마음을 수행하고 실천하자. 즉 공부하고 행동하는 게 둘 다 중요하다라는 논리를 만들고 이런 가르침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교종과 선종이 모두 중요하다라는 이런 통합 종파를 만들고 이런 가르침을 얘기하겠죠. 그거를 네 글자로 교관겸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가 교종이고요. 관이 선종에서 얘기하는 수행, 직관 할 때 그 관이에요. 겸해서 수행하자라는 거예요. 교종과 선종은 같이 합시다. 이걸 교관겸수라고 해요. 이게 의천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로 뭉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의천은요, 아버지가 문종이고 형이 숙종이거든요. 숙종이라는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제가 중국 가보니까요, 화폐 많이 쓰던데요. 우리도 화폐를 발행하시지요. 앞서 본 것 같은데? 뭐가 있었냐? 해동통보, 사만통보, 은병활구 이것들 만든 게 요 얘기예요. 주전도감이라는 기관 만들어서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의천의 건의에 의해서 만든 고려의 화폐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뒤에서 볼 건데요. 교장이라는 불교 경전들 모은 것들을 편찬할 겁니다. 요건 뒤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의천은 불교와 관련한 이런 업적을 남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화폐 발행에도 크게 관여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의천이 죽은 다음에 불교의 교종과 선종이 다시 분열해요. 이게 완전체로 거듭나지 못했던 거야지. 다시 통합해야 돼. 그래서 다시 통합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보조국사 진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 보조국사 진울, 이 사람은요, 일단 불교 통합 얘기하기 전에 요거부터 좀 해야 되겠어요. 이 진울이 활동하던 시기가 불교가 많이 타락했을 때요. 무신집권기 때거든요, 이때는. 무신집권기 때 무신들과 결탁해서 불교가 많이 타락해 갈 때거든요. 아니, 승려들이 말이에요, 종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돈을 밝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 종교인들이 돈을 밝히고 하는 거는 종교인이 아니고 사업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이 고려 후기에 나오기 시작하자 진울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해. 승려들이 우리 모임 만들자. 모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자. 자, 그 모임을 수선사 결사라고 할 겁니다. 이 사람이 진울인데요. 수선사 결사 운동은요, 이 운동은 개혁을 추구하는 거예요. 개혁. 타락한 불교를 개혁하자. 어떻게 하면 개혁할 수 있습니까? 승려가 해야 되는 거는 경전을 열심히 읽고, 독경. 선을 수행하고, 마음을 참선하고 갈고 닦고, 그리고 맡은 바 임무에 노력을 하면은, 노동을 하면은 이게 불교의 개혁이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경전도 읽고 선도 수행하고 교종과 선종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서 노력하면 돼.
이런 걸 얘기했었던 게 수선사 결사 운동이고요. 송광사라는 사찰을 중심으로 이런 활동을 점점 퍼뜨릴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개혁하자. 그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진울 역시 교종과 선종을 다 하자라는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군요. 그래요. 교종과 선종을 하자. 자, 교종과 선종, 선종과 교종, 선교의 일치를 추구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자, 이 진울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한번 볼게요. 돈오점수와 정해쌍수라고 하는데 정해쌍수 먼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정해쌍수는 정해가 쌍수합니까? 예, 그 쌍수가 아니에요. 정과 해는 쌍으로 수행하자 이런 뜻이에요. 정은 선종의 선정이라는 개념이고요. 해는 지혜롭게 공부하자라는 교종의 개념이야. 그래서 선종과 교종을 같이 하자. 즉, 요거 같이 하자라는 주장의 내용, 가르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오점수의 돈오가 깨닫는 선종을 얘기하거든요. 깨닫는 거를 한 번에 하면 안 돼. 한 번 하고 끝내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좀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나는 너무 바보 같아. 나를 너무 자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신건강 멘탈에 안 좋잖아. 나는 그래 괜찮아. 거울 보니까 뭐 나 정도면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그래. 인물도 괜찮고 성격도 좋고 괜찮아. 내가 얼굴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깨달을 수 있어요. 이렇게. 깨달았어. 난 괜찮아. 라고 깨달았는데 TV를 봤더니 누가 나오냐. 박보검 씨가 나왔어. 그 옆에 내 얼굴이 비쳐요. 오징어가 내가 오징어구나. 나는 역시 바보야. 이러면 안 되지. 그렇지? 연예인 아닌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아. 한 번 더 깨닫는 거야. 돈오가 갑자기 깨닫는 거야. 근데 이거 한 번 하면 안 돼.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내가 깨닫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 진울은 선종 측의, 깨닫는 걸 강조하는 선종 측의 승려거든요. 그래서 깨닫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얘기를 하신 거야. 예. 이 진울의 사상,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통합된 종파를 조계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날 최대 종파 조계종과 관련이 일부 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날 불교의 모습을 만들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울, 노력을 바탕으로 결사운동, 그 다음에 교종과 선종의 통합 노력, 돈오점수, 정해쌍수 이런 것을 강조했군요. 진울의 제자, 해심이 있습니다. 이 해심은요, 교종, 선종뿐 아니라 불교와 유교와의 통합도 가능하다라는 논리를 얘기해요. 유불일치설. 불교 승려지만 유교도 오세요. 다 좋은 얘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유교와 불교의 통합, 일치를 주장하기도 했었던 인물이 바로 해심이 되겠습니다. 앞서 진울은요, 결사운동을 벌였죠. 또 다른 결사운동을 벌인 인물이 있습니다. 요세라는 승려예요. 자, 진울은 선종 측에 관련된 인물이었고 교종 측에서 이제 우리도 결사운동 한다라는 게 요세거든요. 자, 법화신앙이라고 합니다. 뭘요? 자, 진울은 뭐라 그랬냐면은 개혁을 하는데, 불교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맡은 바 임무를 하면서 마음을 수행하면 되지, 이게 개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새는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참회하면 돼. 참회. 잘못했음을 참회하면은 그게 개혁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신앙을 법화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사운동을 백년결사운동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진울에서 수선사 결사운동하고 요것에 영향을 받은 요새의 백년사 결사운동, 그 다음에 교종과 선종 합치자라는 것의 연장으로서 유교와 불교를 합치자, 해심의 유불일치설, 이렇게 간다. 자, 그래서 진울의 영향을 받은 또는 관련이 있는 이런 승려들의 활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민왕 때는 보우라는 승려가
일부 활약하기도 하는데 이때 되면은 불교가 상당히 조금 더 많이 타락하고 안 좋아졌을 때예요. 그래서 당시 신진사대부들은 불교를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그 얘기는 뒤에서 조선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불교가 고려는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관련 인물들이 중요한 인물들이 이렇게 있더라. 의천과 진우를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불교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지금 이제 건축물이거든요. 사원 건축물, 절이에요. 절에 여러 건축물들이 있죠. 지금 남아있는 건축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 고려시대에 있어요. 물론 여기서 가장 오래됐다는 거는 앞서 무슨 뭐 석탑 이런 거 말고요. 나무로 만든 건축물 얘기하는 거예요. 목조 건축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이 있습니다. 자,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에요. 안동 봉정사의 극락전 건축물. 그리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의 건축물, 예산 수석사 대웅전의 건축물. 자,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이 중에 가장 오래된 건 이거고요. 세 가지 건축물의 공통점이 있으니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바로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이라는 거야. 다시 한번 주심포 양식. 다시 한번 주심포 양식. 그게 뭡니까? 요건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주문을 걸면 이게 커질 거야. 이야, 뿅. 아, 커졌다. 예. 이게 주심포 양식이에요. 이거 뭡니까? 자,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 기둥 있죠? 그렇지? 가운데 기둥 있죠? 기둥이 있고 기둥과 벽면의 기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기둥 역할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붕과 연결하는 이런 지지대가 있어요. 이걸 연결하는 받침대 같은 게 있어요. 이거를 공포 또는 포라고 해요. 공포가 지금 기둥에 하나씩 있죠. 그래, 하나에 하나씩 있는 게 바로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른 게 나올까 좀 이따가. 자, 다시 보시면 여기 보면은 주심포가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받침대가. 이게 다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이에요. 고려시대. 자, 그 중에서 봉정사 극락전 알아두셔야 되겠고, 나머지도 이름을 봐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배흘림 기둥이라고 있거든요. 배흘림 기둥이 이거야. 기둥인데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배불뚝이처럼 있죠. 좀 마음 아파요. 뭐 배흘림 기둥? 뱃살이 흘러내린 것 같은. 좀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예, 언젠간 빠지겠지 우리의 뱃살은. 배흘림 기둥의 이런 모습을 바탕으로 기둥을 마련하면서 이제 좀 안정적인 구조를 취하기도 했었던 건축물도 있구나. 사찰의 건축물들이었습니다. 자, 주심포 양식 말고 다른 것도 있다 그랬어요. 황해도 북한 쪽인데요. 사리원의 성불사 응진전이라는 건축물이 있는데요. 이 건축물은요, 다포 양식의 건축물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안 보이죠? 다시 한번 뿅! 자, 다포 양식은 포가 없어도 되는 포가 가운데 있어. 그렇죠? 포가 다양하게 있네요. 그래서 다포 양식이. 그렇군요. 성불사 응진전 건축물은 이런 식으로 포를 여러 개 매치하는 거야. 그래서 주심포가 아닌 것도 있구나. 그건 다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건축물의 모습을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다음에 탑일 거예요. 자, 일단 이 두 개 탑을 보니까 좀 많이 다르죠. 우리가 앞서 봤었던 신라 때 탑은 주로 3층 탑이었는데, 그렇죠. 대표적으로 앞서 봤었던 불국사 3층 석탑. 그렇지. 근데 이건 뭐야? 왜 이렇게 높아졌어? 층층 굉장히 높아졌죠. 요 두 개의 탑은 고려시대 대표적인 탑인데, 근데 이 탑들은 다른 나라의 탑에서 유행하던 것을 고려에서도 받아들인 거야. 자, 고려는 주변국과 교류가 많은, 예, 인싸예요. 고려는 약간 외향적인 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문화 양식도 받아들여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평창의 월정사 8가 9층 석탑인데요. 요거는 층수가 높죠. 무려 9층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사각형이 아니에요. 판때기가 팔각형이에요. 팔각형으로
9층을 쌓아 올린 거야. 이런 탑의 모습은, 그 다음에 위에 장식도 굉장히 화려하게 돼 있죠. 이런 탑의 모습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송나라에서 만들던 탑이에요. 다양하게 많이 쌓아 올리는 탑인데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중국 송나라 탑의 양식을 받아들인 거야. 여기서 송나라에서 유행하던 불탑의 모습이 고려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특이한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탑입니다. 개성의 경천사지 10층 석탑. 개성에 있었던 건데 지금 경복궁에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사연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여기에 여러 가지 막 그림들이 있고 막 글도 있어요. 글이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 원나라 황제, 황실의 안녕을 비는 이런 글도 있어요. 아, 그래. 이 탑은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탑이에요.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탑인 걸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일단 10층이에요. 10층. 원래 탑은요, 보통은 홀수로 세워요. 3층, 5층, 7층, 9층 이렇게 세우거든요. 근데 원나라에서는 짝수 10층 이렇게 세우는 이런 탑의 양식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나라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탑을 만들 때요, 보통 뭘 만드냐? 화강암으로 깎아서 만들거든요. 예.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돌이 화강암이에요. 그래서 화강암 가지고서 만드는데 중국에서는 대리석으로 만드는 탑도 있었어요. 원나라에서 대리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리석이 별로 없거든? 그래도 원나라에서 만드니까 그거 비슷하게 만드는 거야. 대리석으로 만든 거야. 이게 개성에 있었어요. 고려 도읍지 개경에. 그치? 근데 여기 사연이 약간 있어요. 이 탑에. 이 탑이 계속 개성에 있다가 나중에 일제강점기 접어들 때쯤에, 나라가 막 망해갈 때쯤에 일본의 나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탑을 탐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체해서 일본으로 갖고 가요. 일본 애들이 이걸 가져간 거예요. 아니, 너무 나쁘잖아. 이건 안 된다라고 막 반환해라, 다시 우리나라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 때 다시 들어오긴 했거든요. 들어왔는데 이거 그대로 이거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다 해체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옮겼다가 다시 조립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를 해체된 거를 가지고 왔는데 조립을 안 한 상태로 계속 시간이 지난 거야. 그러다가 남북한이 나눠진 거예요. 어디 있는 거냐? 경복궁에 요거를 계속 두고 있었던 거야. 경복궁에 안 뒀으면 북한으로 갈 뻔했죠. 그치? 경복궁에 이렇게 앞뜰에다가 해놨었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식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 안으로, 여러분들 국립중앙박물관 혹시 가보셨다면은 거기 안에 이거 되게 큰 거 가운데 홀에 이거 딱 있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예. 왜? 이거 원래 개성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야. 자, 이 탑이 굉장히 유명한 대표적인 고려의 탑이다.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조선시대 때 이거랑 비슷한 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불상 볼게요. 고려의 불상은 신라 것과 비슷한 것도 있는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불상의 모습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특이한 게 철로 만들었어요. 철불이에요. 예. 보통 돌 아니면은 금박을 씌워서 만들기도 하는데 이거는 철로 만든 이런 불상이 있더라. 그 다음에 보기만 해도 강렬한 불상이 하나 있죠. 자, 이 고려의 불상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고려 불상의 특징은 길거리에 많아요. 그 다음에 규모가 되게 커요. 그리고 생긴 게 좀 특이한 것들이 좀 나와요. 그 세 가지가 다 모여 있는 게 이거예요. 일단 다니는 길목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 다음에 생긴 게 너무 파격적이고 특이하죠. 보세요. 요건 앞서 봤었던 이런 불상인데 이것과 다르게 굉장히 좀 특이하고 파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죠. 논산의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고려의 대표적인 불상입니다. 최대 규모 석불, 규모가 크다, 거대 불상이다, 크고 거대하다라는 게 고려의 특징입니다. 요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도 좀 비슷한 특징이 있는데 예외가 되는 게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상의 모습이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뭐 거대 불상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사찰에 있는 불상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불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같잖아요. 석굴암 본전 불상, 석굴암에 있는 불상의 모습이랑 자세가 비슷하잖아요. 생긴 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통일신라 전통 양식을 계승한 우리가 알고 있는 불상하면 떠오르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요거는 특이하고 파격적이진 않죠. 하지만 요것도 있더라. 영주 부석사의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이라는 불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 보시면은 크죠? 산이나 거리나 아니면은 바위 암석에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보고서 부처님을 보고 빌라라는 의미에서 만든 불상들이에요. 고려의 불상의 특징은 크고 거대하고 지나다니는 길목 길 이런 데 만들었고 파격적이더라. 이것도 파격적이죠. 뭐야? 암석에다가 머리만 띡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 응? 안동의 이천동 석불이라는 불상입니다. 그리고 거리에다가 산 길가에다가 이런 거 바위에다가 이렇게 새겨두면 지나가면서 보게끔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불상. 그래서 고려의 불상은 외워두셔야 되는 게 앞에 있는데 근데 특징을 먼저 잡아야 돼요. 크고 거대하고 파격적이면서도 이런 길목에 사람들 볼 수 있게 만들었구나라는 게 고려의 불상의 특징입니다. 다음 주제 볼게요. 불교 관련해서 불교의 여러 경전들이 있는데 이거를 한데 모으면 좋지 않을까? 불교의 경전뿐 아니라 승려들이 그 경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모으면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불교의 백과사전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대장경은 불교의 경전들을 모으는 목적이 있는데 근데 이거 모아서 뭐 할 거냐? 이거 잘 모아서 열심히 편찬하면 부처님께서 감동하실 것 같아요.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아요. 거란의 침입이 있을 때 이걸 고려가 만든 거예요. 왜? 불교의 경전들 모아야지.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거 만들면 부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거란을 물리쳐 줄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초조대장경입니다. 이걸 처음으로 최초로 만든 거예요. 초조대장경. 근데 말이에요. 이게 불탔어요. 몽골이 침입해서 불탑니다. 그러면 몽골 침입을 맞서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건 좀 이따 나올 거야. 자, 초조대장경을 만들고 불타기 전에 이거 만든 거 보니까 빠진 게 많은 거예요. 불교의 여러 가지 백과사전 같은 거라 그랬죠. 그렇지? 빠진 것들을 다시 보충본 같은 걸 모으는 거야. 이걸 누가 했냐? 의천이 하는 거예요. 앞서 의천에서 잠깐 소개하고 넘어갔던 거. 대각국사 의천이 초조대장경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뭘요? 교장이란 걸 만드는데 속장경이라고도 해요. 대장경 속편이야. 초조대장경 빠진 거를 보충하는 거야. 그렇죠? 교장을 만들기 위해서 신편제종 교장총록이란 걸 만듭니다. 목록서를 만들어요. 이런 것들 집어넣어야 된다. 목록을 만든 겁니다. 교장. 키워드 보이시죠? 교장도감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의천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것도 몽골 때 소실됩니다. 몽골 때 소실된 게 많네요. 황룡사 구층 목탑도 소실되고요. 초조대장경도 소실되고요. 그래. 부처님 도와주세요. 몽골이 왔습니다. 물리쳐 주세요. 몽골 침입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능한 게 팔만대장경, 다른 말로 제조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제 방송에 다시 만들어야 돼. 이거는 강화도에서 만들었다가 나중에 조선시대 때 지금의 경남 합천의 해인사로 요거를 옮길 겁니다. 팔만대장경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예. 유네스코는 UN 산하기관으로서 인류의 문화유산 중에서 우리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존을 해야 돼. 우리나라 것도 많이 있어요. 기록물들 중에서 팔만대장경,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대단하다. 이건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 응? 한국의 문화유산 차원이 아니라 인류의 문화유산 차원에서 보존해야 된다라고 이제 지정을 한 겁니다. 목판 8만 개를 만들어서 찍어낼 수 있게끔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고려의 자기를 보여드릴게요. 자기 뭐 도자기 생각하시면 돼요. 고려 시대의 자기는요, 원래 이런 빛깔이에요. 이런 걸 이제 비취색이다 또는 줄여서 비색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약간 좀 뭐 에메랄드빛 같기도 한 이런 걸 이제 청자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무늬가 없었던 청자에서 이제 무늬를 집어넣은 거예요. 무늬를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요. 자, 자기를 굽기 전에 무늬를 이렇게 새겨둔 거야. 그래서 구우면은 화려한 빛깔의 무늬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새겨 넣는 것을 어려운 말로 상감이라고 해요. 상감법을 통해서
자기를 만든 거를 상감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고려의 대표적인 자기로 변화되는 거예요. 심심했다가 화려해지는 거죠. 그래, 이렇게 자기가 변화됐구나. 그리고 청동 그릇에 은을 입히기도 하면서 이것도 화려하게 만드는 이런 그릇 또한 출연하게 됩니다. 자, 고려의 과학기술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활판인쇄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금속활자예요. 금속활자. 우리가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뭐 이제 뭐 프린트로 찍어내는데 예전에는, 옛날에는 아마 책을 만들 때 사람이 다 썼겠죠. 이걸 필사한다고요. 책을 다 하나하나 사람이 쓰면은 얼마나 힘들까? 그렇잖아요. 책도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예. 나무판으로 이 찍어낼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거, 이거를 목판 인쇄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표적으로 앞서 봤었던 팔만대장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목판을 8만 개를 만든 거예요. 근데 목판을 쭉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새겨 넣는데 하나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를 금속으로 만드는 거를 금속활자 인쇄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금속활자 인쇄술. 이게 인류의 인쇄의 혁명을 가져오게 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책값이 싸지는 거예요. 금속 활자로 주조해서 이렇게 배열한 다음에 찍어내면은 금방금방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게 유럽에서 성공을 거두거든요. 근데 유럽 애들이 자기들이 발명품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웬 고려라고 하는 저 아시아의 국가에서 훨씬들 자기보다 먼저 만든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록상으로는 이게 최초라고 알려져 있어요. 최우가 강화도 피난할 때 그때 상정 고급 예문이라는 예전 것을 요거를 다시금 금속 활자로 찍어내서 복사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남아있진 않아요.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기록물은 바로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기록물이에요. 자, 요 직지심체 요절은요, 고려 말 때 청주에서 만든 거예요. 흥덕사라는 곳에서 이걸 만든 거야. 불교에서 여러 가지의 언행들을 쭉 모은 거야. 불교 사찰에서 만든 거예요. 그럼 뭘로 만들었어요? 금속 활자로 찍어낸 거예요. 예,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인류가 만든 것 중에, 호모사피엔스가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만든 기록물이에요. 야, 엄청나죠? 근데 이게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데 현재 어딨냐? 프랑스에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여성 학자가, 우리나라 학자가 있었는데 프랑스에 우리나라 게 뭐 이것저것 있는 걸 발견해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어요. 아니, 이거 프랑스가 뺏어갔나 보죠? 아니야. 이거는 우리나라에 나중에 왔었던 프랑스인이 골동품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책을 구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사가요. 그래서 프랑스에 이건 뺏어간 건 아니고 프랑스에서 사갔는데 이건 우리나라에 중요한 건 몰랐던 거죠. 그치? 예, 이게 바로 직지심체 요절이고요. 이것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야. 야, 인류가 만든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찍어낸 게 아시아에서 있었구나. 그래서 직지심체 요절, 직지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써있죠? 잘 못 읽겠죠? 예, 직지라고 써있는 거예요. 직지심체 요절은요, 직지라는 것을 키워드로 알아두시고요. 고려의 금속활자 인쇄 기록물이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의학서적, 향약 구급방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기 제조술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나옵니다. 옛날의 무기는 칼 쓰고 활 쓰고, 근데 뭐가 나오냐, 이제 화포 쓰고 총 쓰고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뭐가 개발됐기 때문에? 화약이 개발됐기 때문이야. 화약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건 아니고요. 중국에서 개발한 것을 우리나라에 들여온 거예요, 이제. 그 시기가 고려 말이에요. 홍건적 외구 침입하는, 외구 침입에서 봤었던 최무선, 그래, 원으로부터 화약 제조 기술을 습득한 거야. 화포를 개발하죠. 그래서 진포대첩이라는 전투에서 활약하기도 했다라는 걸 봤었고요. 그래서 이 화약, 화포를 만들기 위한 관청을 만듭니다. 화통도감이라는 기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 국방력이 강해지겠구나. 원나라로부터 또 뭔가를 들여왔구나.
천문학으로서 여러 가지를 연구하기도 하고요. 역법으로서 원나라의 역법을 들여오기도 합니다. 예, 달력 또는 천체 관측과 관련한 기술도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한 거죠. 자, 이렇게 고려의 문화 얘기들을 중심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에도 문화 보면은 소소한 스토리가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보시면 되겠죠. 뭐 중요한 거 뭐 의천과 진울, 역사설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유산으로서 경천사 10층 석탑이라든지 아니면은 논산의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런 것도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서 봤었고 직지심체요절 8만대장경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포인트들입니다. 자, 그럼 이론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문제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